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올해는 꽤 강하게 끝이 났고요. 미국 증시 강했고 우리 시장도 오늘 강하게 반응하는데요.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반도체만 가는 장인가, 연말까지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분기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이 보면 주식도 강했고요.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저도 이제 사실 주말 사이에 미국 ETF 쭉 봤더니 상승률 상위는 거의 비트코인이랑 금이에요. 그 정도로 강세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 안전자산인 금 이런 쪽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예, 뭐 제일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다는 거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유동성이 모든 자산으로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금이라든지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주로 반도체나 이제 AI 쪽으로만 가는 것은 그만큼 돈은 많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그 정부 부채, 그다음에 재정 이렇게 이제 어떤 국채와 그다음에 이제 그 화폐 통화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과 함께 주식시장이 좀 함께 움직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컨셉은 역시 인플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앞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통화 가치의 어떤 하락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금,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AI 요 세 부류가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동성에 의한 돈의 힘에 의한 상승세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오르는 것인가? 소위 뭐 모든 것이 함께 오른다. Everything Rally라고도 하는데 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니네요. 그러려면 사실은 뭐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게 다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는 유동성이 제한된 자산으로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셧다운에 들어가서 지금 고용 지표도 못 본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향후 금리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예, 아마 그 다음 금리 FOMC, 그러니까 네. 10월 말에 있는 FOMC에서는 그렇죠. 예. 아마도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그때까지 뭐 지표들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경제 지표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지표 이외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미국 경제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요. 아마도 10월, 11월까지는 연속적으로 내리겠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다소 금리나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번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의 컨센도 그렇고 상무님이나 유진에서도 2번은 내릴 걸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0월하고 12월하고요. 네. 내년의 속도는 고민이 좀 있겠고요. 다행히 고용지표가 안 나왔고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안 되면 연준이 상당히 고민일 텐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들은 뭐 이 직원들을 소집해서라도 10월 FOMC 전에 CPI를 발표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연준도 좀 근거를 가지고 그죠?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긍정적인 얘기이고요.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제 2주차로 들어갔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의 경험상 장기화하지 않았다. 지금도 시장에서는 큰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소위 좀 길어지거나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예. 오히려 경제지표 발표가 늦어질수록 예. 오히려 이렇게 그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이제 그 연방 정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고용이 되게 불안해지면서 경제 지표들은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크게 동요하진 않을 거다. 오히려 지표들이 안 나오거나 좀 그 부진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조금 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의 자산이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시장으로 금은 뭐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강하고 주식 중에서는 이제 AI 쪽 기술주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의 버블 논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극복해가는 넘어가는 버블인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 시장이 반응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5.7%, 하이닉스가 9% 올라요. 뭐 강한 상승 흐름인데 AI 또 반도체 산업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좀 너무 어떤 반도체 AI 이제는 이게 주된 추세라는 건 알긴 하겠지만은 너무 이제 특히 연휴 동안에 나온 이제 오픈 AI의 이제 AMD 계약 수주 소식이라든지 연휴 직전에 어떤 반도체 수주 소식은 사실은 좀 상식 이상의 어떤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정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한 130억 달러고 연간으로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앞으로 2029년까지 거의 뭐 엔비디아나 뭐 AMD나 뭐 이렇게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계속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게 사실은 약간 좀 현실적으로 상식을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AI의 어떤 붐이 계속된다라는 쪽으로 좀 인식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는 진짜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가시화될지, 현실화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좀 자신이 없는 부분들,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펼치고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와 또 기대감이 섞여서 그러면 주가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근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외국인들 힘이잖아요. 사실은 워낙 약세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강하거든요. 반도체 포모라고 제가 그 단어를 좀 뽑았는데 반도체 없는 분들이 지금 괴롭거든요. 국내 반도체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오픈 AI가 이제 저희 연휴 직전에 했었던 그 5월 90만 장의 캐파라는 거는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3, 4년 동안 연평균 15에서 20% 이상 계속 어떤 캐파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돈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업체들이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사실은 투자를 거의 안 하거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초기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더 빠르게 이러한 기대들을 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AI 산업은 회의와 우려를 머금고 계속 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를 그럼 빼고는 반도체는 나빠서 빼는 게 아니라 핵심이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플러스 AI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전력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쪽도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여전히 상승 대열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여전히 좀 상승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많은 것들, 특히 이제 뭐 전력,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상당 부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전력 에너지고요. 에너지는 뭐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는 거, 원전도 들어가 있는 거고 로봇 얘기를 부쩍 합니다. 뭐 젠스랑도 그렇고 미국의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사실 국내 로봇만 보면 그런 게 조금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AI와 로봇이 좀 접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제 이런 AI의 어떤 혁신들이 좀 퍼져나갈 텐데 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로봇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AI와 로봇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가 되든 뭐 자율형 자동차가 되든 안에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력,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럴 때 고민되는 게 그러면 한국의 로봇 업체들을 사봐 했을 때 봤을 때 사실 글로벌 그런 트렌드를 향유하는 쪽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물론 제한적이지만 국내에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글로벌 로봇 관련된 이런 자동화 섹터 ETF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허재환 상무님과 이제 우리가 연휴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연휴가 길었고요. 이야기들이 켜켜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걸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이 되면서 제2의 아베노믹스 시즌 2를 좀 예고하면서 일본 증시는 강했는데 N은 약세고요. 이거는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일본의 주식 시장이 잘 되는 거, 그다음에 네.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게 사실 저희한테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수출 품목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거의 비슷하게 예. 그리고 같이 경쟁하는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렇게 과거에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됐을 때 저희 원화도 좀 약세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다카이치 총재가 지금 직면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카드 그다음에 뭐 돈을 푸는 카드 이런 것들이 사실 아베노믹스 당시에 비하면은 2013년, 2014년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엔화가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긴 하겠지만 실제로 엔화가 여기서 다시 뭐 150엔을 넘어가지고 160엔 이렇게 가기는 되게 쉽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가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에 비해서 금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이 더 추가적인 재정 완화를 쓰고 엔화 약세로 가는 것도 일본 주식시장,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재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러한 그 다카이치 총재가 부임함에 따라 저희 한국 업체들 그리고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들은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고 엔이 약세로 가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부담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다만 이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만큼의 영향력이나 추진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의문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엔캐리에 대한 걱정은 네.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다카이치 총재가 만약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네. 하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아마도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이러한 그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시기가 좀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부분도 신경이 쓰이고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각도 연휴 사이에 괜찮았어요. 보면 이제 반도체 좋았고 이게 오늘 나타나는 건데
다만 이제 국내 사실은 지금도 수출 품목 이런 거 보면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들도 수출은 지금 좋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없애지면서 뭐 차량 가격을 대당 1,000만 원인가요? 엄청 내린다고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월저널에서는 현대차가 트럼프의 구애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마침 보도를 했는데 자동차주에 대한 고민은 꽤 큽니다. 자동차주는 지금 시각은 어떠세요? 네. 예, 사실 저희 국내 주식시장 저희 주요 업체들 중에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그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 그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장 좀 소위 말해서 좀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희가 대미 수출은 굉장히 좀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출은 나름대로는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한 내년 정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내년 정도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사실은 뭐 국내 자동차주 에 대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내년을 두고 지금 좀 인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휴 사이에 쌓여있는 또 여러 이슈들, 뉴스들, 매크로 환경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지수를 보면 3,500이 꽤 넘기 어려운 허들이었는데 그죠? 3,500을 연휴 전에 넘었고요. 오늘은 3,600을 돌파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가본 길이잖아요. 소위 전인 미답의 길이어서요. 연말까지 한국 증시는 코스피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계세요? 사실 그 보통 4분기 주식시장은 올해 실적, 그다음에 올해에 대한 어떤 뭐 그 기대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올해가 뭐 굉장히 많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미리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4분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뭐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3,500대, 3,600대에 대한 주가는 약간 비싼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내년도 실적이 그래도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3,700에서 3,800대까지도 조금 무리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과거의 기준에 비해서 높다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패러다임이나 밸류의 그 변화 자체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무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도 차츰차츰 좀 반영을 네. 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준으로도 내년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3,700, 3,800까지는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증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면은 뭐 내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좀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죠. 반도체 투탑이 가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 중심 시대고 주도주는 소위 이제 반도체로 바뀌는 겁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조방원, 조방전 이런 쪽이 사실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큰 패러다임은 바뀐 거예요?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결국 조선, 방산 같은 이런 기계, 이런 류의 네. 업체들이 강했던 것은 사실 이제 경기 자체보다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죠. 업종, 예. 약간 좀 피해가는 그런 컨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면서도 결국 이제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으로 좀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테마나 주도의 어떤 힘이 주도력이 좀 바뀌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반도체가 조금 더 주도를 하면서 아마도 주가 지수 자체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또 반면에 올해 또 좋았던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좀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반도체가 뭐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는 오래전부터 얘기했고 이미 사실 주도주로 이제 나선 상황인데 다만
반도체 하나만 가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같이 갔었던 경험들이 많고, 뭐 예전에 뭐 차화정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섹터 좀 가져야 하는데 조방원이 아니면 반도체와 함께 좀 붙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갈 수 있는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가면 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나 소재에 대한 투자도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IT 하드웨어 업종이 좀 좋게 되면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 다음에 IT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산업은 역시 금융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지수대가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려면은 뭐 은행들한테 대출도 좀 받아야 될 거고 뭐 증자를 하든 뭐 IPO를 하든 이 자본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주도 함께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는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반도체 플러스는 뭘까요? 했는데 소부장 얘기를 하셨고 이건 이제 반도체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능성 있을 만한 게 글쎄 뭐 K컬처에 따른 뭐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 생각은 했는데 금융주 얘기를 그죠? 대표적으로 금융주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또 10월과 하반기 변수들을 좀 살펴보죠. 제가 상법 개정 얘기도 했습니다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변수 그리고 사실은 좀 미리 좀 생각해 놔야 될 부담스러운 변수 좀 나눠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10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아마 반도체를 비롯한 저희 국내 기업들의 이익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좋아지거나 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 그런 우려들이 상당폭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악재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뭐 금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변수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금리가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주가가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네, 내년도 그렇고요. 우려되는 이제 부분들도 말씀을 하죠. 우려되는 건 사실 많이 오른 게 부담이군요. 지금 그죠? 많이 올랐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뭐 지금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큰 문제는 아닐까요? 지나가는 건가요? 네. 10월 달에 아무래도 저희 에이펙 회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 수준에서 봉합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을 기대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그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이제 그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국내 문제에 더 집중을 하면서 뭐 내수 부양, 주식시장의 어떤 그 부양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연말 전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해외 비중과 한국 비중. 이제 아까 이제 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고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헷갈리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상화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미국 증시 올해 약할 줄 알았는데 약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머징 시장도 국가별로 많이 올랐대요, 지금 보니까, 그죠?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런 그 해외 한국 증시 비중 전략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네. 핵심은 공급이 부족한 거를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그 내년에 이제 채권 발행 규모도 좀 커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공급의 어떤 압박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보다는 여전히 이제 주식이 좋을 거고 네. 또 금과 같은 자산들은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을 거다라는 쪽의 의견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냐 국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국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IPO 같은 이런 주식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과열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 내년까지도 대규모의 IPO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시장도 뭐 미국 시장만큼 또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듣긴 했지만 4분기 유망 섹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네, 가장 핵심은 역시 지금 지난 2년 동안 공급이 가장 부족한 캐파 증설이 거의 없었던 네. IT나 IT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가장 좀 중심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사주를 많이 사면서 주식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주들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테크와 금융 이 두 양축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한 자산을 사라.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는 사실은 확 늘어났다 확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공급은 이제 소위 공급의 탄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자산을 대표적으로 사라. 뭐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소부장과 은행주 좋게 보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